2019년 9월 25일 수요일 캐롤라이나 열린방송 제140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플일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샌드힐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랄리의 김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리 세바스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께 테스트를 하나를 먼저 하고 오프닝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테스트인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묻는 답에 곧바로 맞으면 예 라고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초면에도 반말을 한다. 자, 얼른 답해 주세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오. 아니요.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은 안 하고 불평, 불만만 많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뭐. 젊은이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집에 젊은이 있잖아. 젊은이들. 예, 불평불 맞습니다. 불평불만 많지 않죠? 그자 5야. 그러면은 세바스찬은 후배의 장점이나 업적을 보면 자동적으로 단점과 약점부터 찾게 된다. 아, 맞습니다. 아니요. 일단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김용 교수님은 저 중간으로 했어요. 어느 후배냐에 네? 따라서 달라서. 얼른 빨리 대답해 주세요. 빨리. 하나, 네. 둘, 셋, 빨리. 네. 네. 저도 5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아니요. 네, 거슬립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출근하는 후배는 아니고 종업원이거든요. 제 시간에 예? 안 오는 종업원 눈에 거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납니다. 조금 개방적인 후배나 동료의 출근 룩, 옷이, 그러니까 아주 개방적인 옷 있잖아요. 그런 네. 옷이 거슬린다. 오. 이성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이성을 말씀. 아니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출근이나 학교에 올 때 왜 옷을 너무 이상한 옷 입고 오는 학생이나 뭐 후배들이나 뭐 있잖아요. 거슬린다. 빨리 저는 답하세요. 거슬리지 않아요. 아니요. No. 안 거슬려요? 또 자, 아니요. 김영 교수님. 네, 저도 안 거슬립니다. 안 거슬립니다. 안 거슬려요? 저 매우 환영합니다. 네. 자, 자, 다음. 네, 저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자, 왜 저런 네. 옷을 입고 왔는지 보지 그냥 뭐 거슬리진 않아요. 거슬려하진 않아요? 네. 어유 아, 의외네, 다들. 자, 다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상하게 입고 다녀서요. 본인이 그러고 다니니까 뭐 남들은 아, 거슬리지 예, 예. 않는가 보구나. 예,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요상하게 입으면서 남들이 또 더 요상한 거는 아주 거슬려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던데. 네. 아, 자, 다음.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보라 하고서는 결국 내가 제시한 답으로 정한다. 빨리 대파세요. 그렇죠. 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예.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좋아하진 네, 오, 않지만 됐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해예요, 다. 그럼 네.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아니요. 그럼요. 왕년의 이야기는 항상 술자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예, 김 사장님은? 저도 맨정신에서는 안 하고 술 먹으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오야. 예, 5. 자, 회식이나 야유 외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해하기 어렵다. 네. 네. 또, 김 사장님. 네, 저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자, 저는 김 사장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욕을 한 바가지 퍼붓습니다. 네. 자, 다 오해요.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나 학생들이 계속 신경 쓰인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김 사장님. 예,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렇지. 왜 제가 내가 저렇게 반대할까? 너나였을 그러니까 맞아요. 자, 다시 다음 거. 내가 너 나이였을 때 말이야 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안 한다. 기억력이 없어가지고요. 그 나이 때 뭐 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치매야. 김 사장님. 가끔 합니다. 가끔 한다야 이거는. 한다예요. 네. 다음이요.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을 굽지 않아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후배나 학생이 있다면 불쾌하다. 네. 네. 또
저는 노.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X? 자, 어, 세바스찬. 저는 삼겹살 먹고 싶습니다. 아, 그 빨리 답. 아, 예, 거슬립니다. 먹고 그렇죠, 싶고요. 거슬리죠. 네, 빨리 예.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자, 마지막입니다. 연애, 가정사 등 사생활 영역에서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주려고 한다. 아니요. 아, 그러면 인생 선배로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렇죠. 또 김 사장님은? 부탁을 하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노라고 네. 생각하시면 자, 돼요. 그럼. 예. 네. 자, 그러면은 김 사장님은 6점. 김영훈 교수님 5점. 세바스찬 8점입니다. 자, 이게 아, 제가 제일 뭐냐면요. 높네요. 네, 제일 높아요. 그거 상 받는 건가요? 자, 그럼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뭔지 아시면은 뭐 별로 반갑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0점에서 2점. 당신은 진정한 어른. 자, 3점에서 5점. 꼰대 조짐이 보이는 당신. 아하. 6점에서 10점. 꼰대 주의보. 11점 이상. 자기 반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바님은 진짜 저 스스로- 태바님은 몇 점 나오셨어요? 네, 몇 점 나왔습니까? 저는요, 저기 반을 나눴어요. 저는 그 일반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는 저도 그냥 아주 진정한 어른으로 나오는데 제 아이들한테는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게 달라요.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많이 좀 반성했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재밌는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 꼰대 자가 테스트였거든요. 꼰대라는 말은 60년대 이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은어인데요. 우리 젊을 적에 꼰대에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뭘까요, 김 사장님?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말이요? 자, 김영훈 교수님은? 아, 우리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요? 네,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거. 나 때는 말이야, 이거. 네. 세바스찬. 저는 뭐 인사 잘해라, 뭐 예의를 갖춰라 이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으셨구나.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나이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나도 이제 꼰대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나요? 김 사장님? 많이 느끼죠. 특히 어떨 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하는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이제 젊은 사람을 더 점점 많이 대하게 돼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말을 하면 당연히 뭔가 가리키려고 하고 교훈을 얘기하려고 하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많이 나와서 스스로 흠칫 놀래곤 한답니다. 그래도 양호하신 어른이시네. 자, 김영원 교수님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건 본인 생각이신 거고. 그렇죠. 듣고 보니까 네, 뭐 집에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상반되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왠지. 그렇군요. 우리 세바스찬은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제가 뭐 그런 류의 사람인지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점수가 이렇게 높은데요. 8점인데. 그러니까요. 그 점수를 지금 그것을 자각을 했다면 꼰대 짓을 안 하겠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과학적으로 네. 입증되지 않은 측정 방법이 아닌가. 아니에요. 이거 아주 거의 정확한 테스트예요. 자, 이거 자. 문제를 태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답을 일부러 유추해 내려고 꼰대로 뭘로 가려고 이제 문제를 낸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런데요. 어제였어요. 9월 24일 영국 공영방송인 BBC가요. 오늘의 단어 Word of the Day에 선정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KKONDAE. 발음해보세요. 자. 컨테이. 컨대. 김영훈 교수님. 건대. 건대. 네, 바로 꼰대였어요. 꼰대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요.
본인들이 늘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꼰대를 그대로 영어로 표현해서 한국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소개하면서요. 이런 사람을 혹시 알고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전 세계에 있는 누리꾼들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알아요? 결혼하고 궁금합니다. 네, 들어보세요. 결혼하고 난 후에 남편, 또 어떤 분은 우리 아, 시어머니다, 또 어떤 어, 분은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의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인데,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우리 아빠 이름을 꼰대라고 바꿔야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요. 와. 또 이거는 아주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분이 하는 대답이죠. 외국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까지 한 건 다 외국 분들이 대답을 한 거고요. 이분은 아무래도 한국 분이세요. 자, 들어보세요. 라떼 is horse. 그대로 직역해 보세요. 라떼는 라떼는 말이다. 말이다. 라떼는 말이다? 네, 라떼는 말이야. 내가 만약 소시적의 말이다. 막 이런 말이죠. 아, 라떼는 그래서 말이야. 네. 그래서 이 말은 그 꼰대의 가장 상징적인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 아주 이 라떼 is horse라는 말을 아주 한국 사람들은 엄청 많은 사람분들이 호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참 그 웃음이 나오지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저 자신도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 아주 흠칫 놀랐거든요. 그래서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요. 집착이나 탐욕을 내려놓고 상대를 깊이 이해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입니다. 국내외 주요 소식, 민주당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 절차 개시, 유엔 총회장의 기후 행동회의, 지역 및 산업 소식, 마이클 조던과 캐롤라이나 비즈니스, 초대 손님, 페이필 상공회의소 회장, 광고, 28일 페이필 퍼레이드, 애플랜드 농장 김은지 기자 환영회, 10월 3일 샬롯 여자국대 축구, 10월 5일 랄리 한인회 한마당 행사, 소리극 미주 한인 열전 박용만, 페이필 상공회의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인상공회의소 페이트빌 회장 김미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페이필 상공회의소라는 곳은 이렇게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곳인가요? 우리 페이트빌 한인상공회의소는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 지역 여러분들께 친선 도모와 우리가 또 이 지역 소식 또 이익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즈니스 하신 분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 그랜트를 좀 받아서 이 지역에 도움을 많이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네. 지난번에 아주 좋은 행사 했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행사를 하셨었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9월 20일에 우리가 헬필에 컴플랜드 보안관 초청 범죄 예방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 우리가 메이저와 캡틴을 초대해가지고 그 셀프 오피스 분야의 직책에 대해서 우리가 임무 등을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이제 좋은 말씀은 그 노인들을 위해서 항상 매일 안부 문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또 우리한테 세미나를 해주셨고요. 그렇구나. 네. 또 그쪽에서 또 방학 시즌이 되면 이제 이 어린이들을 전부 모아서 경찰하고 또 어린이들하고 학생들하고 경찰 그 캠프가 있다고 무료로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아주 좋은 행사였네요. 예, 요즘 특히 보안 문제, 특히 한인 비즈니스
미국에 있는 네. 한인들이 있으면 네네. 위험한 게 많은데 네, 아주 요즘에, 진짜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네요. 정말 필요한 아이디어. 예. 그러네요. 네, 이게 한여대만 되면, 정말 그 비즈니스들마다 이렇게 랍을 많이 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아, 우리가 이렇게 저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다 쉬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그렇죠. 비즈니스 때문에. 음, 그런데다가 또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당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를 예, 해야 될지. 어떻게 연락할지도 네. 모르고,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그날 세미나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디로 연락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통역을 해 줄 수 있는 거를 또 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아주 좋은 아,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네네. 이번 토요일에 또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토요일은 이 회의실에 아주 큰 잔치죠. 즉 말해서 아시안 각, 각 국가별로 전부 다 나와서 그분들의 자기들 그 나라에 대한 정복을 입고, 어, 어, 이제 프레이드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네네, 우리가 한국 팀으로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이제 그 악토버 페스티벌이, 우리 한국 팀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지금 그 한국의 전통복을 다 입고 네, 또 한복을 입나 봐요. 그죠? 우리가 한복을 입어요? 한복도 입고 왕비 음, 신부 신랑 왜 우리 옛날에 예, 다 네. 입었던 전통복들. 예. 전통복 음, 예,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네. 다 입고 프레이드를 하죠. 또 그리고 우리 한국이 또 내세울 게 좋은 거는 또 우리 태권도가 있잖아요. 네네. 태권도. 그렇죠. 네, 또 태권도 팀이 또 그날에 나가서 또 그 태권도를 전부 다 우리 한국 이름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우리 또 사물놀이 있잖아요. 네. 또 우리 이제 풍물 그렇죠. 사물놀이 팀도 나가고 그래요. 근데 매년 나갈 때마다 우리가 한국 팀으로서 1등을 많이 했습니다. 43개국이 그렇군요. 나와요. 어머, 근데 1등을 했어요. 네, 네, 네. 1등을 많이 했습니다. 1등을 아유, 한 반가운 대여섯 번 했어요, 소식이네요. 지금. 네. 네. 자, 그러면 요번 9월 28일 토요일 페이필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다운타운 프레이드 구경 가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 몇 시까지 가면 되나요? 10시 30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다운타운 콜하우스 있죠? 예, 콜트하우스. 네, 콜하우스에 오시면, 그 주위에 오시면 거기서부터 다 시작합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네, 좋은 정보, 그리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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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셔서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김영훈 교수님,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한 이유가 뭔가요? 네, 뭐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게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지금 2년 이상이 지났고 거의 3년째 지금 임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반 이상 지났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계속 탄핵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제죠. 9월 24일 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식적인 탄핵 심리 추진을 선언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탄핵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을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뭐 우리 캐롤라이나 열린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소식은 워낙 많이 다뤄서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뭐 이러한 이전에 다뤘던 뉴스를 들으시면서 이거는 탄핵감이 아닌가? 한국 같으면 탄핵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관련해서는 탄핵이 시작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계기로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냐면은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하면은 중부 유럽에 있는 국가죠. 1991년도까지 소련 연방의 하나의 공화국이었습니다. 소련 연방을 이루고 그동안은 15개의 공화국 중에 하나였는데 1992년 1월부터 독립국가가 되었죠. 소연방이 무너지면서. 그런데 참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불행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뭐 많은 미혼 남자분들이 우크라이나가 뭐 장모님의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운한 나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가장 최근에 정치적인 그 이벤트들을 보면은 크리미아라는 반도가 있는데 흑해연 안에 거기에서 그 많은 러시아인들이 인종적인 그러니까 에스닉 그룹이 러시안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의 대통령인 푸틴 대통령이 그 크리미아를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제주도를 강탈해 간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내전도 벌어지고 있고 지금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뭐 어떤 그런 상황인데 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몇 달 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근데 지금 김 사장님께서 사진을 띄우셨는데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에요. 네. 나도 어린 1978년, 79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갓 40세를 넘긴 아주 젊은 피죠. 이분이 근데 전직이 뭐냐면 코미디언입니다. 코미디언인데 어머, 정치 경험이 그래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 대선에 출마를 했는데 덜컥 이제 당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이 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신선한 피가 우크라이나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분을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뭐냐고 하면은 자 7월 25일 날 불과 2달여 전이죠. 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지금은 약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바이든 전 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뭐 지지율 측면에 있어서 3위권보다 훨씬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인데 이 양반이 연관된 사건을 우크라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약에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군사적으로 지금 충돌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이 이제까지 군사 원조를 해왔는데 이번에 지불할 2억 5천만 달러의 어떤 군사 원조를 철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편으로는 압박으로 상당한 외교적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양국 정상 간의 외교적인 압박은 있을 수가 있죠.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압박을 가하는 이유가 자 트럼프 대통령이 2달 전만 해도 가장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유력한 조 바이든과 그 아들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외국 정상한테 압력을 넣었다는 거죠. 이게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간략한 어떤 요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한테 자, 우리나라 지금 대선이 2020년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개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016년도에 러시아 스캔들의 재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한데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디테일한 면을 덧붙이자면은 자 2014년도에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네. 당시에 대통령은 오바마였는데 자 그때 또 우크라이나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혼란기에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중부 유럽에 있는 국가지만은 이게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 동쪽으로는 러시아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서쪽으로는 또 우크라이나인들이 상당히 많이 삽니다. 그래서 동쪽에 많이 사는 러시아인들은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고 서쪽에 많이 사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친서방 성향을 상당히 많이 띠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야누코비치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상당히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이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반발하는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어떤 권위에 그 도전을 하면서 데모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프로테스트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반정부 세력을 이제 지지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러시아 대통령이었는데 뭐 그런 어떤 대립이 계속되다가 대선이 있어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누구였냐면은 포로셴코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경험이 또 거의 없는 사람인데 백그라운드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운영하다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어머나. 분인데 이분이 네. 이제 친서방 노선의 대통령이었죠. 근데 이분이 당선되고 나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업체가 있는데 부리스마 홀딩스의 이사로 고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달 5만 달러의 임금을 받고 이사로 이제 일하게 되었죠. 근데 이 회사가 그 전에 물러난 그러니까 포로셴코 전 대통령 그러니까 야누코비치 친 러시아 대통령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던 아주 그 밀접한 관계에 있던 정치적 협력자가 설립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검찰이 보니까 이 부리스마 홀딩스가 뭐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패하고 뭐 기존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권모술수의 부패 스캔들에 이렇게 연루돼 있고 해서 그거를 이제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부리스마 홀딩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헌터 바이든이 이사로 일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이 결론적으로는 이게 검찰 수사가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검찰총장이 잘렸는데 중간에 잘렸는데 이게 그 당시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혹시나 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우크라이나한테 압력을 넣어서 조사를 멈추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제 검찰총장이 물러나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새롭게 당선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그 건을 계속 수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만약에 당신네들이 수사를 안 해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5천만 달러 군사 원조를 철회할 것이다.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군사적인 충돌 와중에 있으니까 2만 5천 달러, 2만 5천이 아니죠. 2억 5천만 달러 군사 원조가 없으면은 뭐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절실한 상황이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살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정상 간의 이런 통화 내용은 사실 기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외부로 발설되고 유출되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내부자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어떤 헌법에 어긋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는 어떠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이제 내부 고발자가 이거를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정보 당국에 일하는 분인데 감사관으로 일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조지 맥과이어 국가정보국 지금 국장 대행인데 그 사람한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맥과이어가 이거를 긴급하지 않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의회에 통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관 내부 고발자가 의회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폭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하원에서도 상원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지금 미국 정치에 있어서 넘버원 이슈가 된 거죠. 아유, 그렇군요.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게 지금 불과 몇 시간 전이죠.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그러면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이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갈팡질팡합니다.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대화 내용을 100% 다 언론에 공개를 하겠다 이랬다가 몇 시간 있다가 나는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말을 바꾸다가 또 다시 이제 어제죠. 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대화 내용을 전부 다 100%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날짜로 공개된 거를 보니까 이게 또 100% 공개된 게 아니에요. 중간에 이 통화가 양국 정상 간 통화가 한 33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었는데 언론에 유출된 통화 내용을 보면은 한 이제 3장짜리 이렇게 서머리는 아니고 중간중간 발췌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점점점 이렇게 점 3개 찍혀 있고 점 3개 찍혀 있고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한 문장이 있고 그리고 점점점 뭐 또 다른 문장이 이어지고 이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그 언론에 지금 나온 통화 내용을 봤을 때는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조사를 요청하는 게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우크라이나한테 2억 5천만 불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는 오늘 나온 통화 내용에는 아직 그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점점에 묻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100% 그러니까 unedited 된 어떤 통화 내용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탄핵 요건은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탄핵, 게 어떤 조건이 된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 탄핵을 본격화했는데, 자, 많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헌법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탄핵을 한다는 거는 성공적인 탄핵은 극도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 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대통령도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국민들의 힘으로 아니면 뭐 정치인들의 어떤 힘으로 이렇게 쫓아낼 수 있다, 성공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많은 대통령제 국가들, 민주주의 대통령 국가들의 어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봤을 때 탄핵은 극도로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 미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자 탄핵이 두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는 거 그리고 탄핵 심판을 해서 그 심판이 이제 통과되는 거. 미국 헌법에 따르면 이 두 가지가 완결이 되어야 현직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탄핵이 되는 건데, 자, 탄핵 소추안 의결은 하원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 지금 네. 세적 의원이 435명인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35의 2분의 1은 218명이죠. 그래서 21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자, 지금 민주당이 235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보면은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는 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죠. 근데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상원이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상원이 탄핵 심판을 담당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상원이 탄핵 심판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상원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자, 상원에 지금 총 100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3분의 2라는 거는 67명 이상의 상원 의원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상원의 그 의석 분포를 보면은 공화당이 무려 53석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로는 뭐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안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이렇게 반응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공화당에서 20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군요.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탄핵 가능성은 얼마나 되죠? 그리고 뭐 지금 뭐 그 질문과 관련해서도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20표 이상의 반란표가 얼마나 나오는 게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다른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 미국 헌법 2조 4항에 보면은 이제 탄핵 사유를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그렇게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헌법에 어느 국가나 헌법에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을 할 수는 없죠. 상당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는 편인데, 자, 미국 헌법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반역이라든가 반역죄를 저질렀다든가 뇌물수수 혹은 기타 중범죄와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이제 탄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스캔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압박을 해서 지금 현직 대통령의 정적을 어떻게 보면은 억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 자체가
반역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뇌물수수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기타 중범죄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은 비행으로 볼 수 있는가? 이거는 상당히 그 법률적인 어떤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정파적인 이익에 따라서 이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스캔들에 대한 디테일한 면들이 계속 밝혀져야만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통화 과정에서 저지른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탄핵 요건이 수정헌법에서 규정하는 탄핵 요건하고 부합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 역사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성공한 적은 있나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탄핵 시도는 이전에 3차례나 있었습니다. 자, 17대 대통령이었죠.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탄핵될 뻔했었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원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3분의 2 이상의 상원 의원들이 이 양반 탄핵합시다 이렇게 표를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한 표가 모자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임기를 끝까지 마쳤죠. 네, 앤드류 잭슨은 20불짜리에 나오는 대통령. 20불짜리. 앤드루 존슨. 네. 앤드루 존슨. 앤드류 네네. 존슨이요? 앤드류 잭슨이 아니고? 그리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 많이 들어보셨죠? 네. 워터게이트. 닉슨. 네, 네네, 37대 워터게이트. 대통령이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탄핵 절차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 더러운 걸 보느니 사임하고 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성공적인 탄핵의 케이스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빌 클린턴, 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네, 빌 클린턴 대통령 기억하실 거예요. 네. 스키하고 또 부적절한 스캔들. 네, 관계의 어떤 주인공이죠. 이분도 운이 좋아서 상원에서 이제 가결 정족수가 미달해서 그 탄핵 심판안이 부결되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총 8년 동안 이제 대통령으로 계속 재임을 했었는데, 자,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번째 탄핵이란 어떤 단어를 재임 중에 이제 체험하는 대통령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처음으로 미국 정치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탄핵되는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4번째로 탄핵 위기를 맞았지만은 살아나는 불사조처럼 살아나는 대통령이 될 것인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뭐 많은 분들이 또 지금 뭐 대선 얼마 남았다고 민주당이 채 1년 정도 남은 대선에 집중해야지 지금 탄핵을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 이전의 케이스들을 보면은 탄핵안 진행이 그러니까 소추안부터 이렇게 상원까지 심판까지 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앤드루 존슨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부결된 데까지 상원에서 부결된 데까지 한 석 달 정도 걸렸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원에서 부결되기까지 한 넉 달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도 한 넉 달 정도 아주 길어봤자 뭐 한 5달 정도 이렇게 아니면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년 봄쯤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서 정치적 생명이 뭐가 되든 도가 되든 어떻게든 결판이 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한 걸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은 그래도 나름대로 독특한 또 자기 지지층만은 확고하게 잡는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가진 대통령이다. 나한테는 안 맞지만 이렇게 믿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이런 일을 한 거는 이거는 좀 야, 진짜 진짜 IQ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아니 멀러 특검을 그렇게 2년 반, 3년 끌면서 한 일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느냐 2016년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골머리를 썩었는데 우크라이나한테 그렇게 하는 행동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이 이번엔 팍 드네요. 그래서 네. 이건 정말 힘들겠네. 비록 상원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뭐 천일 공로할 짓은 아니기 때문에 백인의 입장에서 보면 백인 유권자들 지지층의 입장에서 네. 보면 천일 공로할 일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돈을 굳게 하고 우크라이나로 나가는 돈을 좀 맡기려고 하는 행위의 하나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다른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정적을 짓누르는 이런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반역죄인데 이런 그러게요. 일을 그냥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IQ 문제다. 네, 이렇게 생각되고 두 번째 민주당 낸시 펠로시는 오늘 뭐 탄핵을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탄핵을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동안. 왜? 탄핵해서 지금까지 탄핵을 해서 성공해봤자 그 좋을 건 없어요. 역공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쌍한 대통령.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럴 수도 정략에 있죠. 또. 휘말려서 쫓겨난 대통령 돼서 나중에 사실은 오히려 동정표를 받아요. 클린턴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들. 이것도 사실은 압박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낸시 펠로시나 민주당 지도부도 이제는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눈에 다 보이는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거를 안 하면 이제 진짜 욕먹죠. 이제 낸시 펠로시도. 그전에는 나름대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아니면 오히려 탄핵이 성공되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는다.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야 우리 지도부는 그래도 안 해. 탄핵을 안 할 거야. 라고 한 것이 나름대로의 동정은 받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명백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민주당도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김영훈 교수님 말씀처럼 뭐 탄핵은 상원에서 부결되고 그렇지만 이것이 그대로 공화당한테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대선으로 이끌고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혼자 생각에. 두 번째는 또 이 참 우리 한민족과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족의 역사적인 상황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정부권이 계속 가느냐. 그 다음에 북한과 남한이 지금 평화의 길로 가느냐. 또 그것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나름대로 예상치 않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곤란에 빠지게 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걱정 많이 해요. 아무리 트럼프가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뭐 대화라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뭐 만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뭐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우리 한민족의 역사. 그렇지만 한민족의 평화 프로세스는 그냥 트럼프라는 이 한 개인의 그냥 광대집 같은 어떤 행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느끼겠어요. 정확하게 비핵화, 맞아요. 네. 예, 그다음에 경제 관련해서 서로 종전을 추진하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든 미국 민주당이든 미국 공화당이든 또 유엔이든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호소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세계 각국의 지지 미국 내에서도 민주 공화 무소속 모든 분들의 지지를 얻는 그런 평화 프로세스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세바스찬 전해주세요. 예. 지금 유엔에서 지금 그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그 어떤 소녀 하나가 그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그 유엔 총회를 했는데요. 그 유엔 총회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BBC 뉴스에 따르면요, 2014년부터 19년까지 기록을 해온 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5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면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보통 이제 한 1년에 한 3mm씩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해수면이. 근데 2014년부터 19년 사이에는 평균 한 5mm로 이제 더 많이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2배 수준의 이제 해수면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해수면 상승의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지대가 낮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모여서 이제 유엔 총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라는 분이 이제 각국 정상들이 이제 나와서 발언을 할 때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 좀 들고 나와 주십사. 이런 실현 가능한 그런 공약 좀 많이 들고 나와 달라. 요것을 이제 당부를 했고요. 이제 205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국으로 이제 가자. 뭐 이런 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레타 툰베리라는 16살 스웨덴 소녀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 친구가 환경에 대한 발언을 이제 어른들에게 촉구를 한 거죠. 이 친구는 16살이기 때문에 이제 투표권도 없고 이제 힘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총회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한 얘기를 듣고 이제 한 방송국에서 어떤 패널 하시는 분이 굉장히 이 툰베리라는 소녀에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스 뉴스입니다. 기자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박스에서요? 네. 박스 기자가 그렇게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이 그레타 네? 보고 예, 맞아요. 정신 예. 이상자라고 어머나. 그랬습니다. 정말 멘털리 일이라고 그랬어요. 멘털리. 네. 오 마이 갓. 야 정말 참 몰상식한 사람이네요. 이 그레타 이렇게 호소했어요. 유엔에서 울먹이면서 호소했거든요. 다들 맞아요. 울면서 지금 호소하던데. 뭐 기후가 온난화돼서 물에 잠기고 인류의 이제 인류 자체가 이제 거의 뭐 멸종의 위기까지 왔는데 왜 계속 네. 경제 얘기나 돈 버는 얘기만 하느냐 하면서 울부짖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정신 이상자라고 욕을 해버렸으니 아이고. 그놈이 정신 이상자지 그거 박스뉴스. 그러게요. 본인이 정신 이상한 사람이네요. 네. 참. 아이고. 정말 근데 보는 재밌는 게 사람마다, 트럼프 감동이 되더라고요. 울먹이면서 이 소녀는 정말 절실하고 진실하게 연설을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사람 퇴출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폭스뉴스에서. 퇴출됐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퇴출됐죠 하면 이미. 됐습니다. 네. 예. 아유 잘 됐다. 아이고 참. 예.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김 사장님 전해주세요. 자, 우리 샬롯의 The Charlotte Regional Business Alliance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한국말로 하면 뭐 샬롯 지역 사업체 연합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뭐 이름에서 나오다시피 뭐 외국 업체를 비롯한 타 지역 기반의 업체가 이제 샬롯 지역에 올 때 이 지역에 제대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그들이 이쪽으로 올 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게끔 유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영리단체죠. 그 샬롯 지역이라고 해서 꼭 샬롯시 안에만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샬롯 주변에 있는 남북 캐롤라이나 15개 카운티. 샬롯 주변에 많은 카운티가 있는데 뭐 남쪽에 있기 때문에 샬롯이 사우스 캐롤라이나도 들어갑니다. 네. 이쪽 카운티로 이제 타 지역 또는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줘요. 뭐 예를 들어 뭐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도 좀 알아봐 주고, 뭐 이 주로 오면은 뭐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뭐 기업 세금은 어떻게 되나, 또 뭐 규제는 또 뭐가 있는가, 뭐 이런 거 알려주고, 또 인력이 들어오는 업체가 인력이 필요할 때 학교하고 뭐 공동 프로그램을 하게 해주고, 인력 업체도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뭐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역 사업체 연합이니까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무슨 경제정책, 산업정책 뭐 이런 거 할 때 나름대로 정책도 개발해주고, 뭐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좀 더 전망이 있는 분야니까 이런 것에 기업을 더 유치하도록 하고, 그걸 뭐 관련된 산업 인력을 키우도록 하자.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겁니다. 게다가 네. 그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무슨 각종 이벤트도 하고,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하고, 그런 걸 또 실세하기도 하고, 그런 거 하는 단체가 샬롯 리저널 비즈니스 얼라이언스입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이 네. 샬롯 지역 사업체 연합의 CEO인 제넷 라바와 우리 샬롯의 프로농구 팀 있죠? 호넷. 샬롯에 있죠. 네. 네, 말벌 팀. 프레드 윗필드 사장이 같이 만나서 토의를 했어요. 샬롯 프로농구도 좀 알려야 되겠고, 또 이 샬롯 지역 사업체 연합 회장은 우리 샬롯 지역에 사업체도 좀 더 들어오게끔 하고 싶으니까 두 양반이 만나서 토의를 했는데 아주 재미난 이벤트를 발표했어요. 어떤 이벤트냐? 2020년 1월 24일, 뭐 앞으로 한 뭐 네 달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1월 24일 날 뭘 하냐면 이 샬롯의 농구팀 호넷과 미러키의 벅스가 그 NBA 정규 시즌 경기를 할 거 아닙니까? 뭐 몇 점 몇 승 막 이런 거.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정규 시즌. 그렇죠? 근데 이걸 어디서 하기로 했냐면 미러키나 샬롯에서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서 하기로 했어요. 파리에서. 아, 그래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일본의 스모 경기도 뭐 미국에 와서 하고 막 그랬죠. 왜냐면 그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네, 해외 네. 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듯이 이 미러키와 샬롯 농구팀의 프로 경기를 파리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1월 24일 날. 그때 그 전날 1월 23일 날 이 샬롯 지역 사업체 연합과 호네츠가 공동으로 파리 근처에 있는 100개 내지 150개 기업한테 초청을 해서, 야, 우리 내일 농구대회인데 오늘 신나게 한번 먹고 마시자. 그리고 우리 사업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자 하는 이런 투자 설명회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은 이제 막 뭐 우리 샬롯 지역이 땅값도 싸고 있잖아. 뭐 인력도 좋고 뭐 너희들 오면은 그냥 세금 공제해가지고 니네 오자마자 받는 게 뭐 몇억 불씩 될 거야.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냥 뭐 힘없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마침 이 NBA를 홍보하러 NBA 총장이 갈 거 아닙니까? 제일 높은 사람. 애덤 실버라는 총장도 초청하는 거예요, 이벤트에. 그래서 뭐 기조연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노스캐롤라이나가 낳은 전설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요? 네, 마이클 조던도 여기다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기업체 사장들이 막 웅성웅성 올 거 아닙니까? 와, 마이클 조던 한번 구경하러 가자 뭐 이러면서 간 김에 샬롯 지역에 가면은 뭐 이런 혜택이 있다는데 거기 가서 사업이나 해볼까 뭐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재미난 발생이 있다는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뭐 잘하면은 그럼요. 기업체도 네. 많이 와서 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뭐 스포츠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마이클 조던 네. 마이클 조던도 지금 사업을 많이 해요. 그쵸. 나이키 내 자기 어떤 자기 고유 브랜드 이름 넣어가지고 있어요. 나이키 네. 조던
보고 자기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우리가 흔히 아는 TV 선전 보면은 마이클 조던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그 헤인스 메리아스 선전 있죠? 메리아스라고 하나. 한국말로 난닝구. 헤인스, 네. 네, 난닝구 있죠? 네. 네, 헤인스 네, 네. 난닝구의 특징이 뭐겠어요? 이 난닝구 보면은 이 앞에 그 상표 딱지 있잖아요. 그 뒤에 네. 목덜미에. 네, 그게 네. 이제 자꾸 가렵게 하잖아요, 사람을. 네, 네, 그래서 태글레스 맞아요. 셔츠 태그 그거를 개발을 빼버렸죠. 해가지고 이 마이클 조단이 열심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음, 극장에서 보면서 야 우리 메리아스 입어라, 우리 난닝구 사 입어라. 여기는 상표 그 뒤 태그가 없어서 또 껄끄하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선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또 한국의 주병진 씨처럼 코미디언 하다가 그 속았천사. 그래서 네. 아, 진짜 마이클 조던이 대단해요. 그런 거 하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이런 유명한 사람들 최대한 끌어다가 한번 샬롯 지역을 알리고 그래서 이 지역 경기에도 좀 도움이 되고 지역 청년들한테 일자리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이런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네.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말씀드리고 이거를 생각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스포츠와 문화와 비즈니스 이런 키워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미주 한인 문화체육 나눔 이런 비영리단체 있잖아요. 또 우리 있죠. 네. 한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 지금 샬롯에 오잖아요. 네.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잘하면은 이런 문화나 체육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한인들도 뭐 이런 NBA처럼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 뭐 한국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데려가서 유명한 사람들.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경기도 캐롤라이나 지역에 데려와서 뭔가 일을 하면서 어떤 기업 투자 설명회도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이쪽에 뭐 어떤 좋은 주택단지들 건설한다든가 상가를 건설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 그다음에 일자리를 서로 주고받는다든가 한국 기업에게는 이 캐롤라이나 지역 사람들한테 일자리 주고 또 캐롤라이나 기업한테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뭐 일자리 기업을 취업을 기회를 준다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나요. 이 기사를 보면서.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어떤 걸 봤냐면 한국의 전주시 있죠. 전주시와 워싱턴 DC가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요? 네, 전주시, DC, 시로 끝나는 이 두 개의 시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제가 한번 DC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가니까 전주 비빔밥, 뭐 전주 한지, 예? 그다음에 유자차, 뭐 홍삼 제품, 뭐 이런 거를 이제 DC에서 이렇게 막 그 홍보하고, 그다음에 뭐 그 당시 K-팝이 완전 유행할 때는 아니었는데 그때 무슨 빅보이라고 합니까? 뭐 칙칙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소리 입으로 드럼 소리 내고 하는 사람들. 네네네네. 그때는 있어요. 이제 아직 저 BTS 이런 게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약간 유명했을 때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 불러다가 막 노래하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그런 행사 하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시끼리 지방자치단체끼리 또 자매결연해서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진행한다든가 하면 한국의 기업 또 우리 샬롯 캐롤라인 지역의 기업 또 한국의 지방단체단체 뭐 우리 캐롤라인 지역의 지방단체단체 뭐 이런 데들이 서로 협력을 해가면서 시너지 효과 공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인분들도 지금 조금 아까 상공회의소 나오셨잖아요. 한인 상공회의소. 네. 또 여기에 뭐 경제인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캐롤라인에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더 이런 곳에도 관심을 가져서 한번 기업체들의 후원, 뭐 정부의 후원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한번 해나가면 또 우리 나름대로도 한인 공동체 내에서도 의미 있는 일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차관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광고 말씀 듣겠습니다. 9월 28일 토요일 아침 아까 상공회의소 회장님 말씀드렸다시피 10시 반부터 페이필 다운타운에서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있고 우리 어울림을 비롯한 신명
또 페이필 분들, 여러분들, 우리 캐롤라이나 지역 풍물하시는 분들 다 모여서 공동으로 풍물 진놀이 행진에 참여합니다. 네.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끝난 다음에 10월 28일 토요일 저녁에는 엑플랜드에 있는 자연길 농원에서 7시부터 뉴스 공장에 출연했던 시사인 기자 김정은 기자님 모시고 듀크대 김은지 연수 기자. 죄송합니다. 듀크대에 연수 오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및 남편이신 또 경향신문 기자분 같이 모셔서 아주 이 두 분이 이 언론의 한국 언론의 앞으로 한국 언론을 이끌고 갈 아주 막강한 분들 같아요. 그렇죠? 경향신문과 시사인. 네, 맞아요. 부부신데 이분들 같이 오셔서 서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고 또 여기 정착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한국에서 보도를 하실 때 또 비하인드 스토리 뒷담화 같은 건 없었는지 이런 즐거운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다과도 같이 하고 음료수도 같이 마시는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7시부터 네. 시작이나 6시부터는 어울림이 풍물 연습을 합니다. 왜? 네. 바로 10월 5일 토요일에 랄리 한인의 한마당 잔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마당 잔치에 대해서 김영훈 교수님 겸 한인의 총무 일을 맡아 하시는 우리 김영훈 교수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한인의 사무총장. 사무총장. 예.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직함을 제가 잘 못해서. 네, 제3회 한마당 축제가 10월 5일 토요일 10시에 에이펙스 네이처파크에서 개최가 됩니다.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행사가 RTP 지역 노래자랑입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시고요. 대중가요면 다 됩니다. 그리고 네. 1등 상금 500불, 2등 300불, 3등 200불, 인기상 100불입니다. 그리고 모든 참가하신 분들께 참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학생들,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대상으로 하는 미술 대회가 있습니다. 입상하신 분 모든 학생들께 상품권 드리고요. 그리고 참가하시는 모든 학생들께도 또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경품 추첨, 보물찾기, 그리고 뭐 전통놀이 체험, 뭐 너무나 행사 내용이 많아서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많이들 오셔서 지금 날씨도 아주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네. 맛있는 음식도 즐기시면서 이 지역 한인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3일 목요일 저녁 네. 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 팀과 미국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있죠. 네. 7시부터는 저희들이 마련한 좀 주차장 내 테일게이트 파리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경기 들어가기 전에 트럭 뒷문 열어놓고 거기 위에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제 흥을 돋구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그런 테일게이트 파리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삼겹살 좀 굽고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에서 한번 노는 거죠. 분위기 업시키는 거죠. 그래요? 예. 오. 그 다음에 8시에 이제 행사장에 네. 들어가서 경기장에 들어가서 이제 구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새로 이제 감독이 드디어 정해졌어요. 최인철 감독님이 한국 여자 국가대표 감독을 맡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이제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경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표를 사실 때 섹션 256, 256번 섹션 자리로 구매하시면 되고 티켓이 아직 몇 장 남아 있을 겁니다. 좀 싸게 사실 수 있는 티켓이. 티켓 필요하신 분은 미주 한인 문화체육 나눔 비영리단체 이사인 윤용준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340-7244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중요한 소식들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